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주세영 선생이고요. 오늘은 이제 공업교육론하고 금속, 2018학년도 봤던 기출문제하고 내년에 2019학년도 연간 이제 강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출문제 분석 및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업교육론의 이제 연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부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이제 분석 및 해설을 해줄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금속 연간 일정 또는 설명회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 및 해설, 금속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일단 하시면 좀 유익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업교육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간 이제 일정이 이제 프린트에 제가 올려놨는데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교육론 해갖고 제일 뒷장에 보면은 1, 2월 강의 이제 이론 강의하고 기출 해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이제 연간 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업교육론은 1, 2월 8주, 3, 4월 그러니까 5, 6월 해서 이제 8주씩 해갖고 이론 강의를 쭉 나열해 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출제 범위 영역을 전부를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 5, 6월은 이제 파트별로 해서 이론 및 각 파트별로 기출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 7, 8월은 결국 이제 어떤 영역별 문제풀이 플러스 이론을 전반적으로 다 요약하는 강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가 되고, 11월 3주는 최종 모의고사에서 실전과 같이 일단 최종적으로 랜덤하게 출제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그 교재를 보면은 이제 공업교육론 이제 한 권으로 끝내기라고 문흥당에서 나왔던 그런 바로 이제 교재를 갖고서 할 거고, 부교재는 이제 결국 그 문흥당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일단 주교재는 좀 있으셔야 되고 부교재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성화고의 그 자료집, 오늘날 다 NCS에 기반을 둔 특성화고 그런 것이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파트별 기출문제, 연도별 기출문제 해서 같이 이론만 하게 되면 실전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별로 그런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놓고서 같이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일단 1, 2월은 학습 내용은 공업교육의 출제 범위 고시안부터 시작해서 6강의 공업교육의 학문적 중요성 요까지 강의가 되겠고, 3, 4월은 7과 공업교육 과정의 이제 학문적 성격부터 시작해서 수업평가, 이런 수업평가는 매년 출제가 되잖아요. 2018학년도, 즉 올해 2017년도도 결국 논술형 PBL이 출제가 됐죠. 그만큼 출제 매년 나오는 게 수평가죠. 당연하죠. 그 다음 교수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은 10일 수업 매체가 어떤 걸 사용해서 수업 매체를 하느냐부터 NCS도 매년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4년 연속 기입형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서술형이나 논술형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은 각종 이제 어떤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짜놨느냐? 일단 기초가 일단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일단 문제 풀 때 흔들려요. 근데 어느 정도 이론이 잘 잡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는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업교육론의 어느 범위에서 출제가 되느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업교육론 출제 범위는 모든 분야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요 영역에 맞춰서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업교육 일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업교육 일반에 대해서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공업교육의 이제 개념이 뭐냐, 아니면 공업교육의 뭐 발달사, 역사가 어떠냐. 세 번째, 공업교육의 이제 교육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어떤 장학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업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공업교육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업교육 과정의 어떤 목표와 내용 같은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세 번째 교육 내용의 어떤 선정과 조직, 이런 것은 이제 세부적인 평가 요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업교육 또는 뭐 학습방법론이 있는데, 공업에 대한 어떤 교수법 매년 나오죠. 그래서 교수와 학습방법론, 학습방법론이다. 이런 것은 이제 매년 출제가 된다. 그죠? 거의 2018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에 출제됐던 것도 논술형 10점 PBL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매년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수 학습 방법 및 어떤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업 계획 및 어떤 전개, 교육공학. 오늘날은 이제 교육학도 어떤 공학적, 사이언스 쪽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기지도다. 자, 어차피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는 우리가 이제 특성화고라든가 이렇게 그 NCS 기반을 두어갖고 하게 돼 있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든가 그런 것이 당연히 NCS, National, 그 다음에 Competency Standards, 이 NCS 교육이 이미 대학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공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그런 데서 이 NCS 교육으로 체계로 이제 이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꼭 공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에도 모두 NCS가 도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따 나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제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기지도법은 실기지도의 어떤 의의와 원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실기지도 교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강의법도 있고, 그 다음에 토의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출제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많이 출제됐고, 실기지도 교재는 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공업계 고등학교는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NCS,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현직에 계신, 일단,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어떤 연수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연수 교재 같은 거, 그런 걸 또 강의 중에 그 파트 강의 나갈 때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실전 문제도 상당히 많이 그런 쪽에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장의 조직 관리가 있다. 실습을 하려면 실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할 것이냐? 실습장의 어떤 조직 관리 개념이라든가 실습장의 조직은 뭐냐? 이 실습장의 관리는 뭐냐? 이렇게 해갖고 오늘날의 이제 어떤 중요한 게 환경 관리라든가
그죠? 작업 환경이 중요하고, 공업계도 함께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런 쪽에서 부각되게 돼요. 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정부 발표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하도 실습생들이 실습을 나가서 현장에 갔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실습을, 뭐 중단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정책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실습이 대폭 줄어들든가 아니면 뭐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없어지든가 이렇게 환경 변화 또 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다칩니다. 아직 학생인데 실습에 가면은 현장에 투입하면 그냥 일반 그죠? 자기 기계 맡고 있으면은 큰 기계를 준다고요. 제가 봐도 제 경험에도 그랬었어요. 굉장히 큰 기계를 주고서 해봐라. 뭐 선반이라든가 기계 금속 같은 경우는 뭐 밀링, 그죠? 뭐 주물, 뭐 다 제가 해봤지만은 결국 뭐 선반을 주고 뭐 아주 옛날에도 독일산 뭐 한 4천만 원짜리 뭐 그때 그죠? 봉급이 뭐 얼마 뭐 10만 원 안쪽 이렇게 될 때 4천만 원짜리 기계를 주면은 그걸 실습생한테 주고 해봐라. 실상 현대에서 제가 맡고 있었던 기계가 4천만 원짜리 있어요. 동시에 10가지 작업되는 거. 독일산. 뭐 고장나면 이제 독일에서 와갖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칠 수도 없는 거. 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또 밀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깎아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28번까지 하고 정지를 하시오. 실습생들 잘 모르니까 제 경험에 이렇게 28바퀴 돌아가면 딱 정지하고 여기서 스톱해야 돼. 그러면 그걸 눈으로 계속 이게 빨리 돌아가는 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실습생의 입장에서는 그걸 세다 보면 몇 바퀴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20몇 바퀴? 눈이 막 환상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알려졌다고 옛날에. 옛날에 현대에 나갔을 때 제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저도 뭐 현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비철로 큰 회사 뭐 일진 이게 두 군데를 다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고 졸다 보면은 드릴 같은 거에 이렇게 드릴이 살살 굴러간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머리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머리까지 그냥 이렇게 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다 빠져버리지. 그죠? 드릴에 감기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빨려 들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사출 같은 경우, 또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요. 물건을 넣고, 쇠를 넣고서 발로 밟는데, 이게 잘못해갖고, 넣으면서 동시에 발로 밟아버리면 손가락이 다 절단돼. 현장 반장들은 옛날에 보면 손가락 몇 개씩 없어요, 여기. 왜 보니까 이렇게 맨날 물건 넣고 밟는데 이게 스텝이 불안정해서 넣으면서 밟아버리면 그냥, 왜 졸다가 이렇게 밟는 거야, 그냥. 앉아서 계속 작업하거든. 계속 하루 종일 12시간씩 이렇게 똑같은 일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넣고 밟고, 넣고 밟고. 이것만 하다 보면 졸립죠. 졸리다 보면 넣는 순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밟아버려. 손가락이 몇 개씩 없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결국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손가락이 다 날아가는데, 예?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연히 고려한다, 실습을. 너무 위험해서. 그런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긴 한 것 같아요.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게. 어쨌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도 현장 실습에 대해서 출제가 또 됐어요. 현장 실습에 이제 뭐 어떤, 그죠? 순회 교사의, 그죠? 뭐 관리 감독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죠. 돌아다니면서 실습생들이 어떤 게 지도교사도 있지만 지도교사 말고 한 번씩 순회해갖고 실습장에 그 실습생들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감시 감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부당하게, 그죠? 노역을 하지 않느냐, 학생들을. 뭐 저임금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안전관리는 잘 됐냐, 이런 것에서 결국 올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째 공업교육의 평가가 있다. 자,
공업교육의 평가인데 당연히 평가는 맨날 중요합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딱 뭐가 잘 됐니? 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학교는 학교 예산이 들어가고 현장에서는 현장 뭐 사장님은 자기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잘했나? 뭐 갖고 해? 꼭 평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뭐 결과의 평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평가, 진단평가라든가 형상평가 이런 것은 이제 과정평가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뭐 총괄평가나 종합평가. 옛날에는 총괄이나 종합, 결과만 봤는데 오늘날은 진단평가, 형성평가 이런 과정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공업교육 평가는 중요하고 평가의 개념과 종류, 수행평가와 실기평가, 교육 과정의 평가. 자,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 그 다음에 이제 실기평가 이런 게 있는데 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수행평가 많이 있죠. 말 그대로 수행평가예요. 뭐 조짜 갖고 여러 명이 모듈 그런 거 보러 공업교육론에서는 뭐 모듈식이라고 그래요. 뭐 5명이나 6명 대개 이렇게 4명이나 6명 대부분 4명, 5명, 6명 이렇게 모듈식으로 이게 모아가지고 협동학습이라고 그래. 그런 거 보러 그 모아갖고 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 이런 것이 오늘날의 선진화되고 민주화되는 어떤 평가예요. 그 협동을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많이 출제가 또 됩니다. 그 PBL 같은 경우도요, 모듈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뭐,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 PBL 올해 또 출제가 됐잖아요. 그것도 역시 협동학습의 일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들이, PBL은 이제 PBL이라는 게 이제 문제를 베이스드, 기본적으로의 바탕을 둔 러닝이다, 학습이다.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약자가 PBL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반으로 한 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학습이다, 러닝이다. 그래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의 약자가 PBL. 그것도 역시 협동학습의 일환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미 출제가 된 바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산학협동. 산학협동, 이 산학협동 중에서 올해 출제됐던 게 뭐예요? 현장 실습이죠. 우리가 산학협동, 산학이다, 산업체와 학교의 릴레이션이요. 유기적인 관계, 협동 관계, 이게 산학이에요. 이게 산업체하고 학교의 어떤 그래가지고 산학협동을 해갖고 현장 실습도 학생들 내보내는데 산학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는 산학협동의 개념이 일단 뭐냐. 산학협동하면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학교와 산업체,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오늘날 여러 가지 협동학습을 많이 하는데 오늘날은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하고 학교, 아니면 교육청 관계. 그래서 요즘은 다 교육구청도, 많이 하고, 그 지역사회 유지들이라든가, 지역사회 기업체라든가, 다 합심해갖고, 하는 게 오늘날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동학습이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기업체, 또 전문가, 그 다음에 교육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 다 이런 데서 서로 예산을 분배해가지고, 요런 학습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게끔, 바람직하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 교육의 개념이라든가, 산학교육의 어떤 내용과 실천, 현장 실습 지도. 그래서 올해도 출제됐지만 현장 실습의 이제 지도, 순회교사의 지도가 어떠냐? 지도교사가 있고 순회교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산업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학교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떠냐? 또 학생의 역할은 어떠냐?
지도교사의 역할은 어떠냐, 순회교사의 역할은 어떠냐. 오늘날 순회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학협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실습이에요. 그래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진로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 진로 지도가 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직업 있고 진로. 그러니까 직업 있고 진로 진학 지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보케이션이라는 직업하고 진로는 앞으로 뭐 진학, 그죠? 어떤 앞으로의 그 교육. 그러니까 진학을 해갖고 어떤 그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끔. 이 딱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직업하고 진로. 공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어떤 직업을 중점으로 해요. 공업계도 이제 직업이 중점이고, 진로나 진학이 이제 두 번째인데, 옛날에도 있어요. 공고, 뭐, 상고. 그죠? 상업계도 공고, 뭐, 요즘은 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서 하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도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단은 취업반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취업반인데 또 진학반이 있어요,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도 진학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1학년 때 가면 1학년 2학기 정도에 나눠요. 취업반이로 할래, 진학반이로 할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나누어가지고 이게 교육을 합니다. 물론, 근데 오늘날은 인문계 고등학교도 그렇게 나눈다는 얘기야. 인문계 고등학교는 어때? 진학이 1번이죠. 진학이 1번이고, 그러면 나는 대학 안 갈 건데요? 이런 애들도 많아요, 요즘.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얘들은 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각 그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이 짜져가지고 밀어줘요. 꼭 공고가 아니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 이게 또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도 다 그 진로 진학 담당자라고 해서 구청별로 뽑아요. 직원을 뽑아. 공무원, 무슨 전문직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 구청에서 밀어줘요. 예산이 그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뭐 거의 100억대가 왔다고, 난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입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뭐 서울시면 서울시가 100억 내시오 이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나눠서 분파이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으로 내렸을 때 구청하고 지역 교육청하고 몇 대 몇이로, 이게 뭐 몇 대 몇이로 될 건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갖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뭐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돈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하나? 그래서 전문 공무원도 뽑아요. 6급이나 5급을 뽑아서 진로 진학 담당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갖고 구청별로 다 있습니다. 가보면 어려우면 딱 상담하면 다 있어, 구청별로. 그럼 어떻게 해줄 건가? 거의 뭐 그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요. 거기도 진로 진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청에서 다 해줘요. 여러분 잘 모르죠? 교육청에서만 하는 줄 알았지? 구청에 다 있습니다. 가보면 여러분 이미. 그래서 이게 왜 생겼느냐? 공업계 고등학교는 당연히 직업을 먼저 하고 진학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긴 해. 근데 이제 직업 쪽이 많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제 진학을 먼저 하고 아니면 취업을 할 애들 이렇게 나눕니다. 인문계도. 그러니까 실업계가 뭐예요? 이게 뭐 특성화고라든가 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뭐 이렇게 요즘은 뭐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이렇게 뭐 일반 고등학교 아시죠? 뭐 자유형 뭐 사립고도 있고 많잖아요. 일반고도 있고 또 뭐 자사고도 있고 뭐 외고도 있고 뭐 과고도 있고 뭐 방통고등학교도 있어요.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크게는 이제 뭐 일반고등학교, 뭐 방통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구분이 돼 있어요. 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되려면 다 알고 있어야 돼. 진학지도든 직업지도인데 선생님이 그걸 몰라갖고.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은 뭐 이런 거 1년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풀어주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은 선행학습이라고 어떤 기초학습이라고 해서 내일은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90분 얘기하고 나머지 90분은 이제 금속에 대해서 뭐 금속이 중요한 뭐 열처리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죠. 막 풀림, 불림, 뭐 뜨임, 그죠? 뭐 당금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일도 이제 이렇게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강의를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들으시면 일단 교육과정이 딱 잡혀요. 그것은 1차 시험보다는 2차 실기시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2차 같은 경우 뭐 심층 면접에 중요하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뭐 교사의 자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교육과정을 알면 어떻게 출제될 건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업교육론이라는 게 뭐냐면 공업에 대한 교육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교육학도 PBL 있고 다 나오죠. 뭐 교육공학을 도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문계의 어떤 교육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교육공학을 적용해서 하진 않았는데 공업교육론 같은 데서는 그렇게 했죠. 교육공학. 아무래도 공업 쪽인 테크니컬 쪽이니까. 근데 오늘날의 일반 교육학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공업교육론도 뭐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뭐 이번에는 그 말을 돌려갖고 뭐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쓰시오 논술형. 그게 그 뭐야? 그죠? 어느 정도 말 만들어서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쓰시오. 그게 10점이잖아요? 뭐 말을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뭐, 그죠? PBL이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학생들에 줘봐라. 어떤 시나리오를 교사가 짜가지고 학생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끔. 공업계 고등학교도 무슨 방송 작가식으로 그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맥상통합니다. 교육학하고 공업교육론은 당연히 공업에 대한 교육학이에요. 뭐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나리오를 던져줘봐라. 그래갖고 작성해 보시오. 그 당연히 10점이죠. PBL. 그런 식으로 일단 뭐 이따 훑어보겠지만 기출문제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뭐 강의를 들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제가 뭐 그죠? 올해 뭐 이렇게 뭐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만 갖고도 2주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공업교육론 4문제 중에 이제 3문제가 다 적중해서 80%. 그대로 기입형은 그 모의고사 기입형은 뭐 실전 문제 기입형. 여기다 다 해놨어요. 프린트. 다 올려놨습니다. 파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논술형까지 이렇게 딱 3문제. 하나는 루브릭인데 제가 이제 어떤 여기에 서브노트에 있는데 루브릭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화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80% 적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출제는 적중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데 진로 진학의 개념과 활동, 그 다음에 직업 및 진로 지도의 원리와 방법, 직업 및 진로 지도의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여기서는 교육청, 뭐 교육구청, 구청 같은데 시, 도, 그 다음에 학교, 학부모, 기업체, 지역단체, 지역단체 다 협동으로 어떤 요 교육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관에서 다 협심해 갖고 한꺼번에 같이 예산을 투입해 갖고 같이 협동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추진 방향이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는데 거기에 어떤 힌트는 이런 거예요. 실업계에서도 뭐 직업과 진로, 결국 인문계에서도
결국 뭐 진학을 하겠지만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도 예산을 투입해서 뭐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가 미리. 그래요. 미리 실습을 뭐 나가게 한다든가. 인문계도 그런 걸 활성화해요. 사실 그래. 인문계 들어갔는데 난 대학에 뜻이 없어요.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3년 가는 거야. 자격증도 못 따고. 그러니까 인문계 나왔는데 취업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어. 뭐가 있어? 너 뭐 자격증 뭐 있니? 없는데요. 게임이 되겠냐고요. 더 게임이 있어 오버죠. 그래서 자격증도 없고 뭐가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결국 뭐 그때부터 졸업하고서 뭐 자격증 따러 다닌다든가 그만큼 시간 낭비잖아요. 국가적으로 인력 낭비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오늘날은 이런 데가 포인트예요. 같이 협심해서 일단 교육을 해보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도 이제 강의를 쭉 뭐 진행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과정을 쫙 진행을 하고, 저를 믿고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잘 훌륭하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뭐 올해는 제가 4문제 중에 3문제 100%는 아니고 80% 적중했지만 내년에는 제가 100% 그죠? 문제를 다 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거 2번째 장에다 여기다 딱 공업경론하고 금속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놨어요. 제가 11월 모의고사 딱 2회분에서 다 나왔어요. 심지어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에 딱 보면 여기다 써놨어요. 한 장 넘기면 뭐 1페이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박문각 임용 2018년 주수영 교수 공업교육론 기출문제 적중해서 2018년도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어요. 주수영 교수 1차 공업용 기출문제 적중표.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날짜까지 다 써놨어요. 왼쪽은 제 모의고사, 오른쪽은 올해 11월 25일 날 실제 문제예요. 오른쪽은. 왼쪽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4문제 중에 3문제에서 뭐 20점 만점 중에 16점 적중해서 자, 적중 기입형 2012년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1회입니다. 11월 5일 날 강의했다고 돼 있죠. 그 문제 1번이 실제 문제 오른쪽에 문제 1번으로 출제가 됐어요. 제 문제도 1번인데 오른쪽 실제 문제도 1번으로 출제됐어요. 그리고 왼쪽이 기입형 2점짜리인데 오른쪽 실제 문제도 2점 기입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왼쪽에 다음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맨날 강조했죠. 교육보고시 제 2015년 80호에 따르는 특성화고등학교 산업 수요 맞춤 이게 NCS잖아요. 너시오 이렇게 나왔죠 이게.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어요? 공업계고등학교에 2015년 오른쪽에 교육보고시 2015년 80호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맞았죠, 그죠? 딱 어때요? 딱 집었죠, 그죠? 그래서 나왔고 그 뒷장에 또 넘겨보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도 이제 그 3번 문제도 하나 더 출제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가면 이것도 또 적중된 서술형인데 2017년 3페이지에 11월 모의고사 일에 11월 5일 강의인 거예요. 10번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장 명칭이 뭐냐? 현장 실습인데 왼쪽은 제가 모의고사인데 오른쪽은 올해 11월 25일 날 나온 게 현장 실습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왼쪽도 뭐야? 현장 실습 서술형. 딱 틀린 건 저는 서술형 5점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실제 문제는 서술형 4점.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이것도 서술형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랑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좀.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가면은 왼쪽에 적중 논술형 10점. 이것도 11월 5일 날 강의한 데서 4문제 중에 3문제가 나왔어요. 11월 5일 날 강의. 그래서 7번 문제로 여기 보니까 문제 정의해갖고 밑에
문제 해결, 문제 중심 교수법, 이게 PBL이거든요. 왼쪽은 내가 모의고사 문제인데 오른쪽은 적중, 문제 중심 학습, PBL. 이렇게 해서 작성 방법 왼쪽에 왼쪽에 모의고사 작성 방법, 오른쪽에 실전 문제 작성 방법 이렇게 해갖고 문제 중 해결 중심 교수 방법 PBL이 논술형까지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어차피 11월 5일 날 찍은 거니까 그거 여러분이 동영상 사이트에 다 떠 있어요. 시험은 11월 그죠? 그 25일 날 시험 받고 저는 11월 5일 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20일 전에 이미 다 강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에 이제 활용정정을 찍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뭐가 나올 건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했어요. 다행히 이제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마지막 강의에 딱 내가 마지막 2주 강의만이라도 좀 잘 들어주라고 내가 거기다가 이제 해설도 풍부하게 다뤄놨어요. 거기다가 강의를 하면서 제발 그것만이라도 좀 외우고 가라고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 20점 만점에 16점은 다 먹는 거고 하나 빠진 건 루브릭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 이따 풀어줄 거예요. 근데 루브릭에 이제 정투상도 근데 이제 제 서브노트에는 있어요. 루브릭이 그 문제화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가 영역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PBL 이렇게 제가 원서에서 이렇게 좀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다 돼 있죠. 이게 PBL에 대해서 쭉 있는데 한번 기출문제 풀면서 올해 현장 실습 표준계약서 이것도 현장 실습에서 무슨 법에 의거해서 했느냐 그래서 현장 실습 나갈 때 표준 협약서라고 이렇게 실습생하고 작성하는 게 있어요. 이미 다 뽑아왔어요. 이렇게 그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나왔던 표준 계약서 이게 다 뽑아왔어요. 이게 무슨 법이 적용되느냐 다 이게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법도 이렇게 다 뽑아왔어요. 작가는 아니지만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 건지 시나리오를 잘 구성을 하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시나리오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프린트가 저는 이렇게 기출문제를 기계금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페이지가 이제 이따 금속 적중 문제 공업교육용에 했지만 이제 금속 적중 문제도 이렇게 해놨거든. 제가 이따 다음 시간에 이제 금속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여러분은 이렇게 넘기다 보면 2018학년도 기계금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18학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넘기다 보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업교육론에 관한 일단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교육론에 관한 이제 출제는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막연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번 상담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잘 해야지, 잘. 그죠? 강의 선택을 잘 해야지. 일단, 그러라고죠. 일단 선생님이 일단 적중하라고 선생님이 있는 거니까 그냥 믿고 잘 따라오면 적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퍼펙트하게 100%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를 믿고 잘 따라오면은, 행복할 것이고, 그죠? 에이, 되겠어? 이렇게 항상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 그죠? 17세기 데카르트처럼 회의론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거 의심해야 된다. 물론 그 의심이라는 것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건,
17세기에 계속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18세기에 베이컨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 경험론자. 그죠? 아는 게 힘이다. 예? 그죠? Knowing is first. 그래서, 생각만 하면 뭐하냐? 부딪혀갖고 경험을 해야지. 그래서 베이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역시, 부딪혀갖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1, 2, 3, 4학년이 있어요, 학교가. 1학년 때부터 여러분 4학년 때 합격하려면 그러니까 뭐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2, 3년 공부 안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잘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1, 2학년 때부터 딱 들어가면서 전공을 뭐 들을까? 그리고 뭐 어떤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교육 결국 다 과정표, 출제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먼저 보시고 내가 앞으로 1, 2학년 때 어떻게 드러나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교양 위주고 2학년 때는 어때요? 전공 기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 3, 4학년 때 전공 심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교원 임용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과목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죠? 공통 과목 같은 거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죠. 140학점을 다 따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분량이. 그래서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걸 다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학원 오면은 일단 다 짚어주고 요약 정리를 하잖아요. 내가 요것만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외워갖고 가면 자기 양심 불량이 되는 것이죠. 1, 2학년 때 해서 뭐 노량진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하네? 뭐 강의도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3, 4학년 때, 4학년 때 정도는 합격을 하게 돼. 그렇지 않고 그냥 3학년 때부터 이제 해볼까 이러면 벌써 공부를 미리 했던 사람이 100m 줄 서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101번째로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리 1학년 때부터 벌써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야구 공격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뭐 투수가 이게 직구를 던질까, 커브일까, 그 슬로우 볼을 던질까 먼저 생각하고 나는 빠른 공이 나오면 치겠다. 공 하나만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학년 때부터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면 다 떨어져요. 난 뭐 할 건가를 목표를 1학년 때 잘 정해놓으면 대학교 때 그 다음에 4학년 때라도 합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3학년 때부터 이제 슬슬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수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포함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2018학년도 자, 교원 임용시험 이제 공업교육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있죠, 여러분. 1번 문제인데, 다음은 땡땡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대화와 2015년 개정 교과과정. 이게 이제 교육보고시 제2015년 80호인데, 이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나왔어요. 특성화고등학교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렇게 했어요. 특성화, 공고, 그죠, 상고 옛날 이렇게 얘기했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종교의 마이스터고, 마스터, 독일어로 마이스터, 장인이란 뜻이. 오랫동안 어떤 거를 그죠? 대장 업무를 오랫동안 했다면 대장장이 업무가 됐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냈는데, 그 중에서 기출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는 NCS 교육을 하게 돼요. 이게 NCS가 뭐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는 NCS에 기반을 둬서 일단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냐? 이게 매년 4년 동안 기입형이 계속 나왔어요. NCS는. National Competence System, 시스템이 아닙니다. Standards. 여기 S 붙어야 돼. S 빼먹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S 붙습니다. 자, 혹시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기입형 4년 동안 계속 매년 나왔다고. NCS. 그래서 저는 올해 4년 연속 일단 NCS가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기입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나 뭐 논술형 나올 수 있겠지. 하나 예측을 했는데 올해도 또 기입형이 나왔어요. 내년에 서술형이나 논술형 또 나올 거를 기약하면서 언젠가 나옵니다. 어쨌건 매년 내. 그래서 얘들이 특성화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들이 NCS 직무 기반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NCS는 앞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초중고도 앞으로 다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년 애들 신규 교사가 2018학년도 1학년부터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된다고 하네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하니까 부장교사가 보통교과와 기억으로 구분해요. 기억은 NCS와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24개의 NCS 대분류를 토대로 17개 교과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억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보통 교과와 여기는 원래 전문교과인데 이게 기억이잖아요. 전문교과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뒤에 기억은이라고 또 나왔죠? 기억은 NC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NCS는 전문교과 2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문교과,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는데 전문교과 1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 그죠? 뭐 국제고라든가 뭐 이런데 이런 데서 하고 어떤 특성화나 산업수요는 전문교과 2를 얘기하죠. 조심하기 바랍니다. NCS라고 하니까 기억은 뭐 NCS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전문교과 2라고 써야 돼. NCS는 전문교과 2예요. 1이 있고 2가 있다고 이게. 2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규 교사가 자율 편성 단위는 무엇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장교사가 일반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하지만 우리 학교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 진로. 옛날에는 적성과 진로 이것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됐어요. 거기다 빈칸을 넣고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머리 썼네. 적성과 진로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자율평성당이 학생이 적성과 진로 해놓고 니은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28학점이다. 28.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진로와 적성이 출제가 잘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로와 적성이라고 않고 뭘 물어봤어요? 니은까지 고려한다. 진로와 적성뿐만 아니라 플러스 니은까지 고려한다. 이 니은이 뭐냐? 산업수요예요. 산업수. 산업수요까지 고려한다. 요게 들어가야 되네. 선생님,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왜 산업수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요거 살짝 빼놓고. 이거 NCS 교육인데. 여기 산업수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쓴 거야. 그래서 올해는 산업수요, 이게 전문교과 2,
기억, 니은은 산업수요 이렇게 넣으면 정답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 산업수요를 고려해야 된다. 항상 경제의 법칙이 수요와 공급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교과군에 보면 보통 교과가 있고, 그죠? 뭐 국영수는 다 저기 8단위인데 38이 24, 한국사는 6단위. 그 다음에 교양, 이게 필수 이수단위입니다. 10. 소개가 66. 그 다음에 17개 교과군. 보통 교과, 전문 교과 2가 17개 교과군에, 예, 여기 소개도 봐요. 보통 교과는 66. 이것도 외워야 돼. 나중에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 교과 2는 17개 교과군에 86. 이것도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율 편성단의 학생이 적성과 진로와 산업 수요를 을인지 느린지 산업 수요를 이렇게 걸리네. 을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를 고려하여 편성한데 28단위에 그것도 암기해야 돼. 그러면 66 더하기 86 더하기 28 하면 딱 180단위가 나와요. 180에다가 밑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24야. 180 더하기 24니까 딱 204단위야. 시간으로 보면 408시간, 24단위 408시간. 그래서 180 더하기 24.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교과 뭐예요? 일반교과 66. 그 다음에 전문교과 2에 86. 자율편성 28 하면 180이에요. 거기다가 창의적 체험활동 24 해서 204, 그죠? 204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다 외워야 돼.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 어떤 진로 적성이 자율편성 합해서 180. 요거 창의적 체험활동 요것도 넣는 문제가 많이 출제. 창의적 체험활동 요것도 넣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이미 여기 나온 글자들은 다 출제가 됐어요. 여기. 다 외워야 돼 이거. 일반 고등학교 달라요 이게. 그래서 66 일반, 전문교과 2 86. 그 다음에 여기 그 자율편성 28 합해서 180 더하기 창의적 체험 24. 작년에는 이제 창의적 체험 뭐 이게 이제 출제가 됐죠. 체험 위주의 교육이라고 NCS 나오면서 체험을 넣는 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04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 요 숫자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암기하는 게 건강에 좋겠다. 예,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3교시. 요건 2교시였고요. 3교시에 출제된 걸 보겠습니다. 상교시 전공 B입니다. 아까는 전공 A를 풀었죠. 8문항이 40점인데 전공 B에서 보면 공업교육론이 출제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1번에 요것도 뭐요? 1번에 다음은 공업계고등학교 신규 교사가 기초 제도 과목 정투상도 그리기. 원래 일반적으로 공통 과목이 있죠. 공업 일반하고 기초 제도에. 공업 일반하고 기초 제도다 보니까 공업 일반하고 기초 제도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교사에게 조건을 구하고 신규 교사가 작성한 도면의 평가를 하기 위한 개발한 도면 평가 루브릭. 도면 평가인데 루브릭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루브릭. 루브릭의 일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규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업 시간에 주어진 물체를, 그죠? 제3각법에
위에서 삼면 도로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해서 뭘 그러니까 삼면도로 그리는 실습과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삼각법에 의한, 그죠? 삼각법에 의한 삼면도, 그리는 실습과제입니다. 수석교수가 실습과정 작성 도면, 실습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목별로 루브릭을 개발하고 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루브릭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루브릭이 뭐냐 이거죠. 루브릭. 그걸 알아야 되죠. 신규교사는. 완성된 도면 평가를 위해서 루브릭에 대한 어떤 평가 준거를 설정해야 될까요? 하니까 수석교사가 니은, 그 다음에 선의 표기 방법, 치수, 기입 이런 걸 준거로 해서 하면 돼요. 도면 평가의 루브릭이 이제 또 나왔죠. 그래서 도면 평가의 루브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봤느냐? 밑에 문제가 있는데 루브릭이 도면 평가의 루브릭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루브릭은 이제 이렇게 쭉 써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돼서 이건 선의 평기망벽, 치수, 기입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니은의 뭐냐? 이거는 이제 정면 표기가 방법, 삼각법이니까 정면을 어떤 표기하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우수가 있고 보통이 있고 미흡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따다다다다 됐는데 여기에 디귿 이게 다 디귿이지. 디귿을 넣으시오 이게. 루브릭을 짜봐라 그런 얘기예요. 디귿은 자 우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할게요. 자, 우수는 정면도를 물체의 모양과 특징에 맞게 올바르 맞게 설명한다. 모양과 특징. 그러니까 그래서 모양과 특징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우수예요, 우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통이 있겠죠. 우수하고 보통하고 미흡이라고 이렇게 짜는 게 루브릭 이제 그 틀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정면도를 물체의 모양과 특징에 맞게 표현한다. 표현이나 설명한다. 여기 올바르게 설명하고 표현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는 뭐가 틀림? 모양과 특징에 맞게 그냥 표현한 거고, 여기는 올바르게, 이게 차이죠. 모양과 특징인데 올바르게, 요거는 그냥 특징에 맞게, 올바르게라는 말이 일단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미흡에서는 어떻게 되냐? 미흡은
정면도를 물체의 모양과 특징에 맞게. 정면도를 물체의 모양과 모양하고 특징은 다 똑같아요. 특징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미흡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올바르게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이렇게 끄트머리만 잘 바꿔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게 정투상도를 그리기. 정투상도, 그러니까 이게 뭐 정투상도입니다. 이게 정투상도니까 이제 정면, 삼각법 이용하니까 정면이 또 중요하고, 정면 표기 방법, 선 표기 방법, 치수, 기입 방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투상도니까 딱 여기서 삼각법으로 딱 그리면 정면 표기 방법이 중요하고, 또 선이 중요하고, 또 각 영역별로 치수가 또 중요할 거잖아요. 도면 그릴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투상도 같으면 정면 중요하고, 정면 표기 방법이 중요하고, 또 선 잘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치수가 각 영역별로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정투상도 그리기 수업에서 기억을 수행했을 때 학생의 측면에서 장점 한 가지, 이게 기억이었죠. 요거는 읽으셨고, 기억에 한 문제 더 물어봤어요. 기억에 장점이 뭐냐, 학생의 입장에서 장점이 뭐냐 이거죠. 기억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평가 척도와 루브릭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뭐냐 이거야. 학생의 입장에서 무슨 누구의 입장인지를 봐야 돼. 교사의 입장인지 학생의 입장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학생들이 루브릭이 사용하는 장점은 학생들이 평가 척도와 평가 준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학생들 입장에서 평가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되니까 평가 척도가 오고 평가 준거 어떤 거에 의거해갖고 평가를 하느냐 이런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죠? 잘한다, 우수, 잘해요. 아니면 중간이에요. 아니면 미흡해요. 그래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요 문제만 이제 제 서브는 돼 있는데 요 문제만 이제 문제화를 시키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루브릭이라고. 루브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 2번 현장 실습에 대해서, 그죠? 2번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고민하고 연구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2번은 현장 실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쭉 가다가 중간에 현장 실습 가기 전에 무슨 법과 무슨 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현장 실습 표준 계약서를 활용해서 하나요. 니은은 현장 실습 순회 지도가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게 뭐냐? 그죠?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게 밑에 보면 작성 방법이 있어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잘 해야 됩니다. 기억은 뭐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말이 좀 길어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이게 전체 집합 이유라면 여기에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여기에 이제 법률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거예요, 요거. 직업, 교육, 훈련 촉진법, 제9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책에는, 문제는 이거의 법과 이 법 시행령, 이게 이제 뭐야? 동법이겠죠? 동법 시행령. 시행령에 따라 있는데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이. 시행령이라고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시행령 제6조 규정입니다. 요걸 쓰면 되겠죠? 이게 전체 집합 이유라면 부분 집합이 이거니까 이걸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 기억에 이제 이걸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집으면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이 학교와 기업체에 부여하는 가치가 뭐냐 있고, 좀 이따 써주게 하고, 밑줄 틴 니은, 현장 실습의 순회 지도. 니은은 뭐냐면 현장 실습의 순회 지도, 흔히 나오는 거죠. 왜 순회 지도를 하느냐, 그 얘기죠. 학생의 예를 들어서 낮은 지위나 값싼 노동력, 요런 거로 이제 부려먹을까 봐 그렇죠. 이용, 탈선, 방지, 요런 거 좀 관찰을 해야, 이게 지금 값싼 노동력 애들을 부려먹는 거 아니야? 애들 인격적으로 대접도 안 해주고,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운영 계획에 따라서 실습에 이제 운영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죠? 적절하게 시행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나, 그런 걸 또 피드백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순회 지도를 한다. 요약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의 학교와 기업체에 부여하는 가치가 뭐냐? 현장 실습이 첫 번째, 학교에 부여하는 가치, 그 다음에 기업체에 부여하는 가치. 현장 실습을 해갖고 학교에 어떤 걸 가치를 주고, 기업체에 어떤 가치를 주느냐. 쭉 많으니까 그냥 제가 쭉 입으로 얘기를 할게요. 학교에 부여하는 가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시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부족한 시설을 갖다 보완하게 해주니까, 보완. 세 번째,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사회 경험을 통해서 진로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해준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딱 하나만 써주면 돼, 한 가지씩만 쓰라고 써. 저는 그냥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개를 얘기했어요. 기업체에 부여하는 가치는 자기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가진 적합한 학생을
졸업 후에 채용하기. 기업체 입장에서는 얘가 합당하니? 졸업하고도 얘 써먹을 수 있을까를 미리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용주는 채용에 앞서서 학생을 관찰하고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건가를 이제 정확하게 미리 관찰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PBL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불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논술형, 이게 이제 10점이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작성 방법을 잘 봐야 돼요. 작성 방법. 자, 공업경로 20점 만점 중에 10점이면 절반이에요. 절반. 얘는 공들일 필요가 있죠. 문제를 먼저 보세요. PBL인데 수업 구상이 있고 취업과 창업, 기업가 정신, 학습 내용, 그 어떤 기술 창업의 사업계획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결국 선생님이 짜갖고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갖고 어떻게 하시오, 그런 얘기예요. 2시간 사주, 문제중심 PBL입니다. PBL.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PBL이다. 문제중심 학습. 그 다음 밑에 학습 활동계획이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결에 도출하고 문제 해결방을 발표하고 학습평가 및 성찰. 이게 학습 활동이 결국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는 현장 실습 표준 계약서는 협약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PBL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나리오가 뭐냐? 현재 상태와 관련된 조건들을 뽑아서 그 조건이 미래에 변경될 가능성을 말 또는 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술하여 문장화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잘 작성해 갖고 허라. 그럼 시나리오가 뭔지를 먼저 딱 알아야지, 개념은. 자, 항상 기본적인 거, 기본에 충실하면 딱 돼요. 자, 시나리오는 뭐냐? 현재 상태와 관련된 거, 조건들을 잘 뽑아요. 현재 상태 조건들이 뭐예요? 조건 다 줬죠, 여기. 문제. 그죠? 학습 내용이 있고, 수업 구상에 학습 기간이 있고, 수업 방법이 있고, 모듈 협동학습이죠. 이게 5명씩, 그죠? 5 모듈, 그러니까 5, 25, 25명. 이렇게 딱 줬어요. 이게 바로 현재의 조건이란 말이죠. 현재의 상태고. 뽑아서 그 조건이 미래에 변경될 가능성을 말동한 글로 어떤 식으로 변경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상태나 조건을 미래에 변경되는 어떤 상태나 조건, 이런 거를 어떻게 될 것이냐 미리 예측을 해갖고,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 플래닝이죠. 플래닝. 행정학으로. 쉽게 말하면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죠? 미래지향적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나리오는 그런 것이다. 현재 조건을 잘 따져야, 조건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요걸 갖고서 학생들에게 제시하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하라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문제 중심의 학습의 특징을 학생의 역할과 작성 방법 1, PBL의 학생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 각각 하나씩만 쓰시오. 하나씩만 쓰라고 써요. 되게 많아요. 굉장히. PBL이 뭐 학생의 역할 많은데 한 뭐 두어 가지씩만 쓰죠. 결과 해결 과정의 결과와 학생의 역할은 이게 이제 학생 중심의 교수법이에요. 학생 중심의 교수법이므로 학생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민주학습은 다 자기 주도형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협동학습이고 머리 모으는 겁니다.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이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식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선택하고 그다음 문제를 자기 것으로 알고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흥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도록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중심은 학생 중심의 교수법이다. 스스로 다 문제가 뭔지 알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학생이 해야 할 일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학습 효과가 없죠.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돼? 교사는 학생이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다. 교사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다. 왜? 자기 주도고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가 맞아야 돼.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문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주도 학습이니까 그 문제 자체가 자기 수준에 맞아야 돼. 이걸 먼저 잘 선생님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으면 흥미도 떨어지고 자기 주도도 안 되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돼. 이 학습이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정도 이거보다 사실 더 줄여서 쓰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묻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써요. 프라브럼. 이 문제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학습자 앞에 해결을 위하여 던져진 의문이다. 던져진 의문. 요것이 뭐야? 교육학적 의미. 이 문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는 학습자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던져진 교육학적 의미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은 뭐냐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 창조적인 문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창조적인 문제. 논리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에 대한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쓰고,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창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귀납적인 거. 귀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역법은 두괄식이고, 귀납법은 미괄식이야. 귀납법은 개별적인 걸 막 설명하고 나중에 모아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연역법은 두괄식, 연두기미니까. 연역법은 연두기미. 연역법은 두괄식, 일반론을 먼저 얘기하고 개별적인 걸 설명하는데, 귀납법은 개별적인 걸 막 설명하고 미괄식이에요. 미괄식. 귀납법은 결국 연두기미니까 얘는 미괄식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일반적인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추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창조적인 거, 창의적 교육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교육이 창의적 교육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교육 과정은 창의 융합적인 인간이거든요. 창의 융합적.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적인 문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아까 수업 구상에서 얘기했던 것을 써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학생의 성찰. 그 문제가 보니까 학생의 성찰. 그래서 이제 뭐 기억의 성찰 저널이 작성에 포함시켜야 될 두 가지 서술할까. 학생이 그 어떤 성찰 저널인데, 성찰이라는 것은 포함된 두 가지. 성찰은 자기 성찰한다 이거야. 반성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반성. 아, 내가 뭐 잘못했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니까 첫 번째, 결과와, 이제 결과 나올까, 평가하면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발표를 하고, 뭐가 이렇게 결과 평가했더니,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 과정에서 어떤 이런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아니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가 더 교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만 하면 안 되고, 교사의 어떤 결과와, 학생의 결과를 비교하여, 이제 이게 교사 모범 답안이겠죠? 비교해갖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을, 결과를 미흡한 점 보충을 해 나간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죠? 결과를 비교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건 일반적으로 두 가지만 쓰라니까 한번 이렇게
결과 해결 과정 느낀 점은 이제 학생이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반성이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늘 비교해서 결과를 보충한다. 이렇게. 왜? 선생님이 일단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쭉 해놨고 이제 앞으로 뭐 시나리오를 잘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또 뭐 한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뭐 요만큼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뭐 하여튼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을 단다고 뭐 주관식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뭐 내가 정답이에요. 표준 정답을 제시하면 여러분도 다 연구해갖고 예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짧은 시간 내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요 정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미흡한 점은 보충하시고 그렇게 또 수업 시간에 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